화가들을 보면 꼭 스캔들이 따라다녀. 그러면 오늘은 사랑 이야기인가요? 물론 사랑의 스캔들도 있지만 미술계에서 거장들을 괴롭히는 또 다른 스캔들이 있습니다. 바로 위작 스캔들. 정말 많은 위작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황당한 사건이 있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보통 위작 작가들은 자신이 위작을 그렸다라는 사실을 좀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예요. 내가 이 위작을 그렸소라고 밝힌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메이 헤런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화가입니다. 메이 헤런은 정교하게 그린 위작을 비싼 가격에 팔아넘겼던 레전드 위작꾼인데요. 2008년 BBC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기꾼의 글을 뽑기도 했었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가 그린 위작이라고 인정한 작품은 바로 베르메르의 그리스도와 가늠한 여인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사실 베르메르는 그리스도와 가늠한 여인이라는 이 작품을 그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작 자체가 없는 작품이에요. 메이 헤런은 베르메르 스타일로 새롭게 이 작품을 그려버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위작이라고 해야 하나 하는 좀 애매한 그런 수준이에요. 메이 헤런은 17세기에 만들어진 캔버스를 준비한 뒤 베르메르가 사용했다라는 붓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 작품을 이제 판매하기 시작하는데 베르메르가 생전에 남긴 작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전해지는 작품으로는 한 30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적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베르메르가 그린 작품이 어딘가에 좀 더 남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항상 해오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작품을 딱 들고 나오니까 베르메르의 새로운 작품이 드디어 나왔구나 라면서 사람들은 의심 없이 이 작품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판매가 되었던 작품은 여러 사람을 거쳐 나치의 2인자 히틀러의 오른팔 괴링의 손에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무렵 괴링의 수집품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는 전문가들이 본 적도 없었던 바로 이 작품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그림은 네덜란드인이었던 메이 헤런에게서 나온 거다라는 사실까지 밝혀지게 됩니다. 결국 메이 헤런은 네덜란드의 국민 화가인 이 베르메르의 작품을 나치에게 넘겼다라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 어쩔 수 없이 그는 실토를 하게 됩니다. 국보를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작품은 내가 그린 위작이라고. 다들 이야기 듣고 좀 황당했을 거예요. 지금 반역죄를 피하려고, 국보 유출죄를 피하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텐데, 메이 헤런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못 믿겠으면 내가 다시 그려보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메이 헤런은 경찰들의 감시하에 사람들 앞에서 베르메르 스타일로 그림을 새롭게 그려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가늠한 여인이라는 이 작품은 위작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게 되죠. 결국 메이 헤런은 반역죄가 아닌 미술품 위조죄로 1년형을 선고받게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좀 궁금해지기도 하죠. 위작까지 있을 정도로 유명한 화가인 베르메르는 대체 어떤 인물일까? 이분 요하네스 베르메르, 어떤 분들은 요하네스 페르메이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국민 화가 가운데 한 사람인데, 특이하게도 그렇게 유명한 화가임에도 불구하고 베르메르는 그의 삶과 그림들이 전부 다 베일에 쌓여있는, 좀 신비에 쌓여있는 인물이에요. 피디님, 베르메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름이 생소한데 잘 모르겠어요.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잘 모르겠고. 미술을 좀 많이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좀 이름이 좀 생소한 그런 화가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아마 이 남자의 대표작은 보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이 작품. 이거는 알아요. 그렇죠. 이거는 많이 본 거. 너무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베르메르는 생전에 작품도 많이 남기지 않았고 작품과 관련된 기록도 많이 남기지 않다 보니까 그의 작품들은 대부분 다 좀 베일에 쌓여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작품들을 들여다보시면 베르메르만의 특징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베르메르의 작품들을 쭉 보시면 특정 색이 눈에 좀 확 띄실 거예요. 어떤 색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시나요? 보자마자 파란색이 딱 바로 띄는. 그쵸, 파란색.
이 베르메르의 작품에는 유난히 파란색이 좀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당시 파란색은 화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색들 가운데 가장 값비싼 색이었어요. 도대체 이 파란색이 왜 그렇게 비쌌을까? 광채마저 아름다운 이 색의 원료는 라피스 라졸리라고 불리우는 청금석이라고 하는 돌이거든요. 그런데 이 청금석은 유럽에서는 채석 자체가 되지 않고 그때 당시에 가장 가까운 채석지는 저기 중동에 위치해 있는 아프가니스탄, 뭐 지금은 저기 남미 페루하고 중국에서도 일부 채석이 되기는 하는데 주 채석지는 아프가니스탄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파란색을 표현을 하려면 청금석이 필요한데 이건 전량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청금석을 울트라 마린이라고 부르기도 했거든요. 울트라 마린. 울트라는 어디 넘어라는 뜻이고 마린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울트라 마린, 바다 건너. 그러니까 바다 건너에서 수입해왔다라는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이 청금석의 가치는 순금보다도 더 비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파란색은 너무 귀하다 보니까 아무나 칠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림 속에 등장하시는 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신 분들, 뭐 예를 들어 성모 마리아 내지는 예수님 이런 분들에게만 칠해드리는 색이 파란색이었어요. 그런데 베르메르가 이 울트라마린 파란색을 너무 좋아했어요. 후원가들이 좀 많아서 이 색을 좀 많이 그렸나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장모님 처갓집 돈 빌려가지고 겨우 그림 그리는 수준이었었는데, 그리고 베르메르는 생전에 그렇게 성공했던 화가가 아니에요. 작품도 잘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울트라마린 비싼 파란색을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베르메르는 재료값을 충당하지 못해 파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베르메르 작품에서 주목할 점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빛입니다. 베르메르는 네덜란드 예술계의 황금 시대를 이끌었던 화가, 렘브란트와 더불어 빛을 굉장히 잘 활용했던 화가로 알려져 있어요. 렘브란트는 빛과 그림자, 이 어둠과 빛을 조화롭게 사용을 해서 굉장히 뛰어난 작품들을 많이 남겼잖아요. 베르메르 또한 이 빛과 어둠을 굉장히 잘 활용했거든요. 작품을 보시면 소녀의 진주 귀걸이에서 빛이 반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귀걸이 왼쪽 부분은 밝은색, 아래쪽 부분은 흰 옥깃을 반사시켜서 진짜 진주인 것만 같은 느낌을 주고 있잖아요. 옷과 터번의 주름 역시 빛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0여 점에 달하는 베르메르의 수많은 작품들 가운데 유독 가장 유명한 작품이 바로 이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잖아요. 하는 다른 작품들과 다르게 아니 도대체 왜 이 작품만 그토록 유명할까? 그리고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이 소녀는 도대체 누굴까?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해요. 일단 그림 속에 등장하는 소녀는 현재 정확하게 누구인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보고 우리는 누구나 다 자유롭게 작품을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상상을 다 펼쳐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소녀의 옷을 보면 옷이 굉장히 허름해요. 아마 귀족은 아니고 이 집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하녀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진주 장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진주로 양식을 하기 때문에 진주라고 하는 보석이 그렇게 값비싸지 않아요. 하지만 과거에는 전부 다 자연산 진주만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진주는 굉장히 비싼 귀금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한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장식품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막 상상을 하기 시작해요. 거기에 한 가지 더. 베르메르의 다른 작품들을 보시면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각자 자신의 일에 전부 다 몰두하고 있습니다. 화가 쪽으로는 시선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작품들 가운데 거의 유일무이하게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는 이 소녀만 특별한 행동을 취하고 있지도 않고 지금 어깨 너머로 화가를 정확하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소녀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왠지 모르게 베르메르가 굉장히 좀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있다는 게 좀 느껴져요. 큰 눈방울, 선홍색의 반짝이는 입술, 아리따운 미모.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정황들로 미루어 보아 아마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는 그녀는 베르메르의 어린 연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사람들이 추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는 저 진주 귀걸이는 아마도 베르메르가 그녀에게 선물로 건네준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이러한 상상으로 소설까지 만들어지게 되는데 바로 미국의 트레이시 슈발리에 작가의 진주 귀고리의 소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베르메르 집에 하녀로 들어간 소녀 그리트가 베르메르와 얽히게 되면서 하녀와 주인을 넘어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1999년에 출간된 이 책은 단숨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리고요. 이 소설을 원작으로 심지어 영화까지 만들어지게 되는데 피디님 혹시 어떤 영화인지 알고 계세요? 이거 저 스칼렛 요한슨 나온 그렇죠. 스칼렛 요한슨이 주연했던 2003년에 개봉한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라고 하는 바로 이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이 베르메르의 그림 속 소녀와 완벽한 싱크로율을 자랑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영화가 히트를 치고 난 이후에 작품은 이제 더 유명해지기 시작하고요. 이후 다양한 패러디 작품들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요즘 영국에서 가장 핫한 작가죠. 바로 뱅크시의 고막에 피어싱을 한 소녀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피어싱으로 뭔가 이상한 거 달고 있지 않아요? 경복이에요, 경복이. 뱅크시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의 환경을 활용을 해서 작품을 잘 표현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작품들을 볼 때 정확한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거나 명확한 해석이 남겨져 있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갖는 것 같기도 해요. 베르메르의 작품들이 좀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워낙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고 작가 자체에도 베일에 감싸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작품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면서 인기를 더 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베일에 감싸져 있는 또 다른 재미난 이야기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